가을 아침, 은빛 안개가 고즈넉한 옛 마을을 뒤덮고 있을 때 절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길고 깊었다. 낡은 나무 처마 밑 한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의 짙게 꺼진 두 눈에는 희미한 여명빛이 기쳐들었다. 그 곁에는 조선시대 왕실에서나 쓰였을 듯한 오래된 녹거울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세월의 침묵을 지켜보는 증인처럼. 그의 이름은 남선생이었다. 한때는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르치던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외모는 영혼을 감싸는 덧없는 껍질일 뿐이라 믿고 살았다. 무려 40년 동안 그는 산속에서 은둔하며 거울도 화장품도 없이 스스로를 가꾸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것이다. 옛 마을에서 온 백지면 유산축제의 초대장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바로 그 마을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가르쳤었다. 편지를 쓴 이는 그의 제자이자 지금은 마을 이장이 된 사람이었다. 편지에는 이런 절절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마을의 인격을 상징하는 분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참석해주세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지혜는 단지 말이 아니라 외모에서도 우러나올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요. 남 선생은 편지를 든 손을 덜덜 떠왔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세상 앞에 오랜 세월 외면해온 자신의 얼굴로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그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여았다. 새벽 햇살이 흐릿한 녹거울 표면에 닿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과거의 남 선생이 아닌 삐쩍 마른 모습의 노인이 있었다. 종이잔처럼 얇고 주름진 피부, 연기처럼 흩어진 머리카락, 생기 없는 눈동자. 마치 한 번도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이처럼 보였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철학대로 사는 삶이 과연 나 자신을 잊고 사는 삶이어도 되는가? 만약 거울이 영혼을 비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지? 내일 조금씩 자라나는 슬픈 뇌에는. 그 순간 긴말한 대나무 속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마치 그에게 어떤 속삭임을 남긴 듯했다. 남 선생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 찰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남 선생이 살고 있는 나무집은 산기슭에 조용히 지대어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새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와 마치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단출한 삶에 익숙했다. 계곡물, 산나물, 고서, 그리고 명사. 그러나 편지를 받고 난 뒤 그의 고요한 일상엔 낯선 색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메모를 기꺼이 버리고 살아온 사람이 다시 자기 얼굴과 마주해야 할 때의 감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었다. 몸은 배이고 마음은 치다. 배만 닫고 키를 손보지 않으면 그건 그면 보기 좋은 장식일 뿐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남 선생은 낡은 녹거울 앞에 서서 머리빗을 들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머리를 빗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노쇠한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그 빗은 마을 아래 작은 잡화점에서 산 것이었다. 그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나무나 먼지 냄새가 배지 않은 물건이었다. 도서와 한시 속에 살아온 노인의 공간에선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손님처럼 이질적으로 보였다. 그러다 실수로 거칠게 머리를 빗던 중 빗살이 엉킨 머리카락에 걸렸다. 슬쩍. 하얀 머리카락 한 움큼이 떨어졌다. 그는 움직임을 멈췄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반쯤 담긴 눈동자은 마치 평생 지켜온 신념을 스스로 배반한 자의 고요한 슬픔이 깃대었다. 그리고 그는 침대 밑 오래된 나무 괴짝을 여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이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 안은 보석도 돈도 없었다. 단한 연보라색 천으로 만든 머리끈 하나가 곱게 접혀 있었다. 그녀가 생전에 잠에 갈 때마다 머리를 단정히 묶던 끈,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깔끔하고 정갈했던. 자기야.
나를 단정히 가꾸는 건 누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남 선생은 그 머리끈을 꼭 쥐었다. 마치 그녀의 기억을 손에 다시 잡는 듯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에게 자기 존엄을 가르쳐준 사람은 생전에 그가 외모에 집착한다고 오해했던 바로 그녀였다. 그날 오후 남 선생은 산을 내려왔다. 수십 년 만에 산 아래 작은 이발소로 향했다. 이발사는 아직 젊은 청년이었다. 남 선생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세대. 어떤 스타일로 잘라드릴까? 어르신, 청년은 정중히 물었다. 남 선생은 대답하지 않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여았다. 예전에 사람들이 정정했던 얼굴을 다시 찾아주게. 문제는 나도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 그 순간 가위가 머리카락을 처음 스칠 때 그 소리는 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울리는 신호 같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머리카락 한 다락의 잘림이 단순한 머리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반세기 넘게 묻혀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며 살아있는 척하며 죽어있지는 않았을까. 그 작은 이발소는 오래전 문을 닫은 약국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빛바랜 나무 간판, 그리고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남 선생이 문을 열고 나올 때 조용히 울렸다. 머리는 한결 가벼워졌다. 단지 짧아진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가 함께 잘려나간 것 같았다. 이발사는 문을 나서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눈빛은 어딘가 묘했다. 조용한 노인을 향한 호기심 때문일까? 아니면 그 눈 속에서 번뜩이던 빛 때문이었을까? 분명한 건 그 노인은 단지 머리를 자르러 온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어르신, 머리만 다듬으신 건데 왜 전쟁터 나가시는 돈 같죠? 남 선생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에게도 낯설었다. 자신에게 미소 지은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던가? 그날 저녁 그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다시 여었다. 아내가 생전에 남긴 무의미한 물건들을 담아두었던 것. 그녀가 즐겨 입던 흰셔츠 한 벌, 오래된 향수병 하나,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그녀, 그리고 병으로 먼저 떠난 딸. 셋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날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른 날이었지.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그 색을 기억한 날이기로 했어. 다음날 아침 남 선생은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잔터에 내려갔다. 폼이나 날린 즉순을 사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외투를 사러 간 것이었다. 유명 브랜드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그는 하나하나 걸쳐보며 거울을 보고 심지어 점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낄까? 점원은 순간 감안했다. 그러나 그 당황스러움은 질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는 그의 눈빛 때문이었다. 한때 아주 위대했을 것 같은 눈빛.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남 선생이 시장에 내려갔대. 아직 살아 계셨구나.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다던데. 어른들은 호기심을 가졌고 젊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이틀 후 남 선생은 마을 초등학교 앞을 지나갔다. 한때 그의 감이가 울려 퍼지던 그 교정은 이제 아이들의 공놀이 소리와 낙엽만이 남아있었다. 한 아이가 공을 쫓다 그와 부딪혔다. 어르신, 죄송해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얼굴을 들고는 멈칫했다. 혹시 남 선생님 아니세요? 아빠가 예전에 남 선생님께 배웠대요. 그는 웃었다. 그래. 하지만 그땐 지금과 많이 달랐지. 아니에요. 아빠가 말하기에 남 선생님은 감히도 잘하시고 항상 낡은 옷만 입으셨다는데 오늘은 엄청 멋지세요. 그리고 아이는 금세 뛰어갔다.
남 선생은 교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나온 한 구석이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저릿했다. 아마도 정말 오랜만이었다.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바라보는 시선을 받은 것이.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수첩에 몇 줄을 적었다. 가끔 변화는 절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시선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누구든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잊었을 뿐이다. 수첩을 덮으려는 순간 오래된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언젠가 아내가 썼던 글씨체였다. 여보, 언젠가 당신이 거울 속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다 하도 기억해줘라. 나는 당신이 자신을 외면했을 때조차 그 얼굴을 사랑했어.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바람이 처마 밑을 스치며 촛불을 흔들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얼굴에 손을 얹었다. 먼지를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을 자기 얼굴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얼굴을 사랑으로 만져본 적이 있을까? 잔터에 내려간 지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는 조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남 선생 죽기 전에 단장하려고 그러나 봐. 누가 예전 일을 건드린 모양이지. 하지만 남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조용히 머리를 빗고 셔츠를 다림질하며 거울 앞에 5분 정도 앉아 있었다. 거울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늦은 오후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버릴 만큼 아프지 않았던 것들을 모아 둔 곳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하나 있었다. 모서리가 해지고 가죽은 바랬지만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아내도 딸도 아니었다. 어떤 낯선 여인이었다. 아주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남 선생과 함께 어떤 덤불기에서 찍힌 것 같았다. 누군가 몰래 찍어둔 듯한 구도였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사진 속 남자의 눈빛만은 뚜렷했다. 너무나도 환하게 빛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내가 누군가를 저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나? 그가 중얼거렸다. 사진 밑에는 오래된 명수침이 하나 있었다. 1983년 화평 년전 전 보라빛 실크 한복 결제자. 난 목이 메었다. 1983년 마을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수업을 했던 해였다. 그리고 아내가 병을 얻었다네. 그는 아내에게 한복을 사준 기억이 없었다. 더더욱 이런 사진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애써 잊어버린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1시간 가까이 자리에 앉은 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섰다. 목적지는 그가 교편을 잡던 시절 유일하게 살아있는 친구 바지연 할머니의 집이었다. 이제 한쪽 눈이 멀고 발걸음도 더뎠고 기억도 흐릿했지만 남 선생이 사진을 내밀자 할머니는 허스키한 웃음소리로 말했다. 결국 찾았구먼. 난 또 그 사진들 다 태워버린 줄 알았지. 이 사람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다. 부인이 아니야. 당신이 한때 교사를 그만두고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지. 남 선생은 숨이 멎는 듯했다. 할머니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름은 린. 옛날 보건소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지. 당신 부인이 도시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결국 당신은 모든 걸 끊고 조용히 사라졌지.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발걸음만이 잊고 있던 시간을 들집듯 이어졌다. 그는 임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사진 속 자신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눈빛을 그는 평생 자기 자신에게조차 준 적이 없었다. 혹시
그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면서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밤 그는 사진을 다시 꺼냈다.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다만 조용히 액자에 넣어 거울 옆 책상 위에 놓았다. 정대를 위함이 아니었다. 오직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언젠가 나는 다르게 살았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그때보다 더 진실하게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사진을 액자에 넣고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던 순간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 문틈으로 불어온 바람이 반환을 휘돌았다. 책상 위 오래된 수첩 속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삐뚤삐뚤한 글씨, 날짜는 없었지만 그의 필체였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늦는다면 그때는 낡은 사진 속 눈빛에서 다시 살아나자. 시간 위에 남은 희미한 상처처럼 새겨진 문자. 우리는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것을 써두고도 너무 진실해서 스스로 묻어버렸을까? 다음날 남 선생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명상도 하지 않았다. 책도 펴지 않았다. 매일 마시던 차도 우려내지 않았다. 그는 흰 셔츠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그리고 액자 속 사진을 꺼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어디 멀리 떠날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직면하기 위해서였다. 오늘의 힘선지는 오래전 문을 닫은 옛 보건소였다. 지금은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곳을 향해 그의 발걸음은 마치 오래된 소매를 따라다듯 자연스러웠다. 썩은 나무문, 희미하게 지워진 간판, 퉁난리 보건지소. 남 선생은 현관 앞에 멈춰섰다. 심장은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조용히 울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임이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다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로. 민, 아직 살아있을까? 그녀는 나를 한 번이라도 떠올렸을까? 혹시 나는 누군가의 짧은 인생의 달림길일 뿐이었는데 그 기억을 스스로 상처로 키워온 건 아닐까? 기억에 잠긴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곳에 다시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 여인이 서 있었다. 60대 초반, 은빛 머리를 낮게 묶은 단정한 모습. 그리고 이상하게도 익숙한 눈빛. 당신은? 저는 민 언니의 사촌동생, 잔입니다. 남 선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은 살아있습니다. 잠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현관 앞에 앉으며 말했다.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고 복통은 오래가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언니는 평생 혼자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연인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죽 지갑 하나를 꼭 쥐고 있었죠. 그 안엔 언니가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옆에 선 사람은 선생님이셨어요. 남 선생은 뒤로 비틀거리듯 주저앉았다. 마치 마음속에서 일어난 돌풍에 휘청이는 듯했다. 장씨는 말을 이었다. 언니는 살아생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함께 늙어가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이 잘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를 떠올릴 때마다 내 젊은 날이 돌아오니까. 그땐 이해 못했는데 오늘 선생님을 보고 나서야 그 말이 조금 알겠어요. 두 사람은 낡은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비어버린 공간. 그러나 호흡 하나까지도 기억처럼 무거웠다. 한참을 침묵한 후 남 선생은 물었다. 왜 그녀는 날 찾지 않았죠? 잠시는 슬쩍 웃었다. 어떤 여자는요, 정말 오래된 방식으로 사랑해요. 남자가 돌아서면 붙잡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엔 끝까지 담아두죠. 그리고 믿어요. 그 사람이 정말 깨달았다면 스스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다시 살아나려고가 아니라 이해하려고요. 언니는 선생님이 다시 와서 사랑을 회복하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선생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를 바랐을 뿐이죠. 하늘은 어느새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낡은 양철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울렸다. 남 선생은 일어섰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기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요. 그는 돌아섰다. 한 걸음은 뚜렷해졌지만 가슴 주머니 속사진 한 잔은 그가 평생 들고 다닌 모든 철학서보다 더 무거웠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거울 앞에 앉았다. 머리를 손질하려고도 주름을 확인하려고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향해 말하기 위해서였다. 너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그저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 속에서만 살아왔을 뿐이야. 그리고 등을 돌리고 불을 끄자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비쳐 책상 위 액자에 걸렸다. 사진 속 환히 웃는 남자의 얼굴에 아마도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그 사람을 다시 마주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거부했던 가장 아름다운 나였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 선생은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선생님, 절 기억하시겠어요? 저예요. 카이예요. 옛날 제자요. 며칠 동안 마을에 와 있는데 꼭 뵙고 싶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서요. 카이, 그 이름은 한때 마을 학교의 자랑이었다. 그랬으면 꿀처럼 부드럽고 눈빛이 맑고 말투는 정다했다. 도시로 유학을 떠나던 날 전교생이 마중 나왔다. 누군가는 말했다. 저 아이 금방 유명해질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다. 카이는 지금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명 인사였다. 사업가이자 강연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인터넷에 이름만 쳐도 수백 개의 인터뷰 영상, 표지 사진, 명언이 쏟아졌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남 선생의 집에 들어선 카이에게선 그 어떤 빛도 없었다. 검은 선글라스 너머 충혈된 눈, 고급스러운 옷은 입었지만 어깨는 구겨져 있었고 그의 정신도 마치 함께 구겨진 듯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카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내가 제자의 눈빛도 못 알아본다면 교사 인생은 핫산 바지. 남 선생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격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잃어버린 세월을 세는 듯했다. 그러다 카이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저 예쁜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남 선생은 찻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말, 정말 진심으로 묻는 건가? 카이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저보고 잘생겼다고 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요즘 불 끄고 거울을 보면 눈도 입도 형체도 없는 그냥 껍데기 같아요. 남 선생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로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카이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말했다. 얼굴을 숨봤어요. 다이어트, 피부 관리, 턱 교정, 점 제거, 치아 미백, 헬스, 무릎 관절이 나갈 때까지 운동했어요. 근데 할수록 나와 멀어졌어요. 이젠 원래 제 얼굴이 어땠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남 선생은 마치 수업하듯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 내가 말했었지. 그래는 숨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나 더 말해줄게. 얼굴도 숨을 쉬어야 해. 연기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카이는 감안한 듯 말했다.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마음은 껍질 안에 들어있거든. 그 껍질을 주인이 직접 찢어버리면 마음도 피를 흘리는 법이야. 외모는 가면이 아니야. 그건 묵묵한 자기소개야. 하지만 남의 눈을 쫓아 살다 보면 자신이란 거울에 묻은 건 자기 숨결이 아니라 남의 입김이 되지. 파이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5년 전 중학교 3학년 시절 땀마르고 조복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남 선생 옆에서 웃고 있던 그 자신. 이 사진 숨겨왔어. 옛날 내가 촌스러웠다는 걸 사람들이 알까봐. 그런데 어젯밤 처음으로 사진을 인화했어.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싶어서. 남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 무대 조명이 너무 밝아서 그 아래를 내려오면 아무도 저를 안 볼까봐. 남 선생은 일어섰다. 기편 천국에 가더니 오래된 노거울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야기의 첫 장에서 사용했던 그 거울이었다. 그는 거울을 카이 앞에 내려놓았다. 비춰봐. 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뼛속까지 들여다보는 거야. 카이는 남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거울 속의 얼굴 때문이 아니라 그 눈빛 때문이었다. 어느 날 글을 쓰던 소년의 눈빛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선생님, 무서워라. 무서운 게 맞아. 남 선생은 담담히 말했다. 잠에서 깬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오래 자고 있었는지 두려워하는 법이거든. 파이가 집을 떠날 때 저녁 노을이 붉게 번져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선생님, 만약 제가 지금처럼 예쁘지 않게 되면 누가 저를 필요로 할까? 남 선생은 단호히 대답했다. 내가 예쁠 때만 너를 원했던 사람은 애초에 널 원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한다면 너 자신이 널 잊고 살아가는 거야. 그건 존재가 아니라 연기일 뿐이지. 그날 밤, 남 선생은 작은 불빛을 켰다. 밝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위해서. 그는 수첩에 적었다. 어떤 사람은 조명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시선 속에 산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진짜 빛이고 무엇이 어둠에 반짝이는 가면인지 알아차리며 산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얼굴이 영혼의 지도라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과 골짜기 속에서 길을 잃고 사는 걸까?